오늘 진행한 내용으로는 일단 근로관계의 종류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해고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해고할 때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살펴보고, 네 번째로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관계의 종류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 등이 있어서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게 이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해서 아니면은 회사랑 합의하에 아니면 요청에 따라서 퇴사를 하는 걸 말하는데 임의퇴직이냐 합의퇴직이냐 합의퇴직에는 권고사직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해고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거로서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해고라는 건 뭐냐면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고의 종류로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소멸이 있는데요. 자동소멸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년에 도달했다든지 계약 기간이 만료했다든지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아니면은 사용자가 파산했을 경우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여기서 이제 사업주들도 많이 헛갈려 하시는 게, 이 사실 공고퇴사는, 저희도 사실 좀 약간 오래전에 저도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공고퇴사는 회사에서 이런 이유로, 업무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권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해고가 아니어서, 이제 사업자에서 공고했으니까 해고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해고는 상대방이 안 나가겠다는 게 해고고 그렇게 상대방이 알겠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제 해고가 아니고 공고퇴사가 아니다 보니까 해고, 외고, 수당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약간 여기서 퇴직과 해고의 구분에 있어서 공고퇴사는 해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공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뒤에 설명할 해고 예고 수당도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설명할 게 이제 통상해고, 일반해고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상에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고하는 것으로서 어쩌면 좀 학설상 뭐 인정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그러면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회사가 해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형사소추,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 징역, 금고형 등으로 노무 제공 의무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리고 업무 능력 결여, 업무 성적 부진 같은 경우에도 뭐 개념상으로는 해고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정당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책 폐지 등으로 전보 등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 이 경우도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 후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판단 기준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교육훈련, 배치 전환 등 개선의 기회를 회사가 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 결여, 근무 성적 부진 기간 또는 교육훈련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선 가능성 여부와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사실 여기 1번하고 2번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긴 하죠. 뭐 사망했다든지 그렇죠. 그런 의미가 없는 건데, 근데 사실 3번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좀 되게 머리 아픈 일이잖아요. 막상 일을 시켜봤더니 일을 너무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사실 뭐 다른데 검색을 해보고 또 찾아보고 해도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당연히 교육도 더 해봐야 되고, 계속 기회도 계속 줘봐야 되고, 이랬을 때 이게 어디까지 해고가 좀 인정이 되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업무 능력
이제 부족한 경우랑 또 근무 태만하고도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개념상. 네. 근데 이제 단기간에 회사가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도 과연 정당한지 아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해고에 대해서. 그죠. 예, 교육 훈련을 꾸준히 시켜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해고를 안 하기 위해서 계속, 전환, 배치 네, 전환 등 뭐 이렇게 보직을 바꿔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회도 부여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사실상 소규모 기업에서는 진행한다는 게 무리가 있죠. 그러게요. 이게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업무 능력인지 모르고 뽑았는데, 또 그 사원 입장에서는 회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수습이나 시용 기간 동안에 그 직원을 제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네, 네. 그 기간에 이제 계약을 해지할 때가 판단되면은 해지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습 기간 때 정말 타이트하게 판단을 해서 잘, 좀 우리 회사와 잘 맞는지 이런 거를 잘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다음입니다. 그리고 징계예고인데 징계예고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비행위 등 회사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그리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업무 명령 위반, 근무 태도 불량, 기업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판단 기준으로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행위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 어떠한 근무 태도를 가졌는지, 그리고 개정의 점 표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렵죠. 뭐, 제가 노무사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게, 뭐 하다 일을 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아니면 또 회사 내에 싸웠을 때, 이게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아니,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회사가 만약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뭐 임금에 대해서 뭐 공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네,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거를 이제 보전받아야 될 사항이 하고 과연 이제 그 부분이 근로자가 고의로 했느냐 네, 아니면 실수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에 실수했다는 건지를 한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기물을 뭐 훼손 이런 경우에는 해고 예고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좀 특별한 경우죠. 네.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게 뭐 비싼 거를 좀 깨먹었다 이런 것도 고객이 물어봤던 것 같고요. 또 뭐 고객들이 좀 영향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종종 이제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네, 참 판단하기 어려운 네,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해고 등의 제한인데 이건 이제 근로기준법 2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상 부상, 질병, 산재 보유 기간과 그 후 30일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 육아휴직 기간, 이런 기간에는 절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여기 뭐 예외로 명시된 거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서 일시 보상을 행한 경우나 아니면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될 수가 있고, 이때 해고는 정당한 여부를 따지도 않고 무조건 무효가 되고, 벌칙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세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사정이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정도의 뭐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았다든지 이런 경우 회장이 될 때는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30일간은 해고를 못한다. 그 후 30일간. 네, 그 후 30일간은 그 해고를 기간과, 못한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다음 번은 해고의 예고입니다. 이제 해고의 예고는 이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고를 하려고 하면은 경영상 이 정리해고 포함해가지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었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뭐 똑같이 반복해서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예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일을 어떻게 세느냐? 이거는 해고하는 날과 해고 통보한 날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30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뭐 법적으로는 날짜를 카운트할 때 3일 전, 5일 전, 30일 전 그러는데 30일 전이란 거는 그 사이에 30일이 존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루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시기를 명확하는 것이 요구되고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부 예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구두로 했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면서 복사본 여백에 사인을 받아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뭐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녹음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자나 이메일, 카톡 등으로 한 번 더 알려주는 것도 나중에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해고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봉고퇴사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업무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자 했을 때 상대방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공고퇴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건 해고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그냥 너 고생했으니까 뭐 한 달치 더 줄게. 이거는 그 날 수 위로금이 되는 거죠. 있지만, 그죠? 이거 자체가 의무는 아니니까 공고퇴사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랐던 게, 예를 들면 제가 해고를 하는데 20일 후, 예를 들면 9월 10일인데 9월 말까지만 일하자. 이렇게 하면 20일 전에 통보했으니까, 10일치만 더 주면 되겠지. 이렇게도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30일 전에 해야 되고, 지금 20일 전에 했기 때문에 한 달치를 다 지급해야 돼요. 10일치만 더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법 문구 그대로 30일 전에 30일분, 해야 네. 되고, 하다못해 29일 전에 했어도 30일치 지급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하루 맞습니다. 차이 나니까 하루치만 더 지급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30이 딱딱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해고 예고의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개월을 꽉 채우고 해고를 시켰다고 하면은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됩니다. 아니면 해고가 예,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천재사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건 뭐 누가 봐도 합리적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특이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의 막단 지정을 초래하거나 고의로 해야 됩니다. 고이네요. 재단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보면은 이게 8가지 정도 명시하는데 뭐 향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고 생산 차질에 오는 경우, 회사 차량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는 경우, 뭐 사업의 기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경쟁업체에 제공해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경우, 영업용 차량의 운송 수입을 부당 착복, 직책을 이용한 공금 착복, 장기 유용, 횡령 배임, 그리고 인사격리 회계산단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거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비슷하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노동청에 진정을 냈을 때
근로감독관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법에 명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고의이고 막대하게 피해를 입혔을 때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다음은 해고 예고 수당의 산정 방식입니다.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인데 한 달치 월급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31분의 통상임금, 일일 통상임금을 산정을 하고 거기에 30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월 급여가 250만 원이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시급을 먼저 산정을 하고 250만 원 나누기 209시간 거기다가 통상 1급 곱하기 8을 해서 나오겠죠. 나온 값에다가 곱하기 31분을 해서 나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다 하면은 단시간 근로자도 소정 근로 시간을 산정을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일 근로시간 곱해서 그다음에 31분을 곱한 다음에 산정을 하게 됩니다. 네, 209로 나누는 게 한 달에서 유급일을 보는 거니까 약 25일에서 26일 있다고 봤을 때 31분이니까 결론만 놓고 보면 한 달치 플러스 한 5일, 6일치 정도? 더, 5일에서 6일치 정도 더 주는 느낌이네요. 결과만 놓고 보면 아까 250만 그러니까 원, 280만 원 됐기 때문에 연장 근로수당 이런 게 없다고 그죠, 가정했을 그죠. 경우에 네. 그죠?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한 달 하고 한 5일치 정도 더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음. 그다음에 해고의 정당성입니다.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아, 법에는 단순하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판례나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사례를 보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그리고 두 번째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해고 사유 정당성은 뭐 좀 깊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할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절차적 정당성인데 일단 첫 번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해고 사유는 해고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그리고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아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됩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근로자가 수신하고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한테 사인을 받아두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 1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 해고, 징계 절차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징계유예를 며칠 전에 꾸미고 근로자한테 며칠 전까지 통보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준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 날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한다. 근데 취업규칙에 7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그 명시를 하고 있으면은 언제까지 통보를 해야 되냐면은 그 전주 목요일까지 해야 됩니다. 금요일이 아니라. 그것도 아까 해고 예고랑 똑같이 통보하는 날과 징계를 개최하는 날 사이에 7일이 있어야 되는 게 7일 이상이 존재되기 때문에 7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요일 날 징계를 여는 경우에는 그 전주 목요일까지는 개최된다. 이거 하루라도 어기면은 이것도 근로자가 이제 절차 위반으로 무효로 주장을 하면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서서 언급한 해고 금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출산, 육아, 육아휴직, 산재 뭐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되면 이거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정말 사업장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킬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잘 챙겨서
준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또 막상 일하다 보면 또 뭐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사업주가 이제 뭐 나가라고 했더니 나가갖고 연락을 안 받는다 뭐 이런 경우 뭐 연락도 안 된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러는데 이게 마무리하는 멘트는 항상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이게 이렇게 좀 싸움으로 가다 보면 사업장에서는 불리하게 되니까 괜히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공고퇴사를 목적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나가고 이제 연락 다 끊어버리고 뭐 노동청에 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고와 관련된 비슷한 말들은 항상 좀 아끼고 이게 좀 절차를 좀 준수해서 진행을 하고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해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지켜 맞게 사전에 근로자 및 징계위원회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는 이제 대부분 이제 대표자가 위원장이 되고 대표자가 뭐 지정하는 두 명을 해가지고 홀수로 세 명이나 다섯 명으로 구성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징계위원회 개최할 때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회사가 이러이러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더 이상 뭐 더 할 말이 있냐, 아니면 어떤 연유로 이렇게 벌어진 일이냐. 그래서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거는 정당성에 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노동위에서도 좀 의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그 내용에 대해서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몇 조 위반까지 명시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통지하는 거를 복사를 뜬 다음에 복사본 여백에 근로자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서면 받아주면은 나중에 일방적으로 교부만 하고 근로자 나중에 안 받았다 주장하면은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받아주면은 그 경우에도 분쟁 예방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2번에서 당사자 소명 기회 부여라고 보통 우리 흔히 막 그 심할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어떤 연유를 이렇게 됐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절차적으로 좀 받아놔야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보다 좀 전개 과정들이 좀 있고, 네,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은 해고는 안 해봤는데요. 그렇지만 저 심할수 이런 건 한 번 받아봤거든요. 네, 받아봤었는데, 그냥 무조건 끝내버린다보다 이게 좀 절차적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상 이후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를 말하는데요. 정리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법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은 장래의 경영 위기도 포함한다. 뭐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된다. 신규 채용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합리화 조치도 해야 되고, 뭐 업무를 전환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뭐 근속 연수라든지 부양 가족이라든지 뭐 평가에 따른 업무 능력 따라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4번은 해고를 하는 날까지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근로자 성실하게 협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지키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날짜를 어기면은 해고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회사가 단순히 어렵다, 적자가 났다, 이것만으로 이제 직원들을 정리했다, 면담해가지고 해고했다, 100% 인정 안 됩니다. 회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고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어서 그렇죠. 긴박한 현실. 근데 적자가 막 쌓이고 재고도 많이 쌓이고
앞으로도 개선될 기회도 안 보이고 경쟁업체에서 밀리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누적되어 오는 거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참고로 1개월 동안에 뭐 100명, 99명 이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최근에 한두 번 정도, 한 달여 사이에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요, 법을 잘 준수할 필요는 있지만, 제 생각은, 회사가 살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 사원수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뭐 신청을 모두 받는다던가? 최근에 이야기 들었던 게 신청을 모두 받았더니 일 잘한 사람들만 신청하더라. 왜냐면 그럴 수 있거든요. 일 잘한 사람은 딴 데 가서도 일 잘할 거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회사가 위기니까 다른 데로 얼른 이직하려고 하고 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 저 친구 그만뒀으면 좋겠다 한 친구들은 오히려 남아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타당성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법을 뭐 물론 경영상 꼭 필요해도 해고 회피 노력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괜히 이런 걸 너무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잘하는 또 꼭 필요한 인재를 놓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사원들 중에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분들을 좀 잘 회사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좀 잘 설득을 해서 조금 더 챙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조금 필요한 사람을 남기고, 좀 덜 필요한 사람을 음.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저번에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습하고 시용이 있는데 수습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시용은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입사 후 3개월을 뭐 수습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하면은 나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좀 유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수습이랑 시용을 구분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은 수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식 채용을 체결한 후 업무의 숙련도를 함양하기 시키기 위한 기간으로서 당연히 정식 근로계약도 성립한 상태다. 단 여기서는 이제 투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순 노무 직종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시험은 뭐냐면은 한자로 보면은 시험적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정식 채용이 되기 전에 근로자의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시용 기간 중 업무 적격성 또는 적응 능력이 현재 부족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수습의 경우에는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거는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이유죠. 그리고 시용의 경우에는 해고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약간은 완화해서 본다는 얘기죠. 물론 수습하고 시용을 섞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섞어서 이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90% 적용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는 아, 이건 사실상 시용이다. 고 주장하면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죠. 네. 사실 정당한 이유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는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도, 정당한 이유는 일반 근로자 해고랑 동일한 수준으로 네, 본다는 네. 얘기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는 평가나 이런 걸 따라서 볼 수 있는 거로 좀 완화해서 넓게 본다는 얘기죠. 네, 그죠. 여기서 이제 노무사님께서는 수습과 시용이 엄연히 보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습 기간 끝나고 마무리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오히려 수습이란 제도보다 시용이란 제도를 활용을 하라는 뜻으로 좀 이렇게 나눈 것 같고요. 사실 저희 회사는 처음에 면접 볼 때 3개월간은 계약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개월 그다음에 3개월 정확하게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쓰고 3개월 후에 정식으로 이제 정규직. 정규직으로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도 정확하게 계약직으로 쓰고
네, 그래야 3개월 후에 이제 마무리할 때 또 이제 수습으로 했을 때 혹시라도 뭐 정당성 갖고 이야기되고 그러면 피곤하니까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해지를 해야 될 수도 있다 판단이 들면 시용 제도를 조금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수습 같은 경우에는 명칭을 이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를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 기간으로 한다. 그 시용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 기간을 하며 이 기간 중 업무 적격성 또는 적응 능력이 현재 부족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는데요. 뭐 수습과 시용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엄밀하게는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고 근로계약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시용이 해석이 유리합니다. 근데 노동위에서 같은 경우에 사건이 진행될 경우에 근로자가 내가 시용이나 수습 기간에 해고를 당한 게 부당하다. 그러면 회사에서 뭘 제출하냐? 99.9% 평가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직원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미흡했다고 이제 제출하는 건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이거는 판례에 따르면은 평가 항목 및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를 하고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 이런 점이 부족하다, 보완하면 좋겠다. 그러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상적인데 지키는 회사는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려울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평가표를 사후에 만드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평가표를 미리 만들어낸다고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뭐 이왕이면은 근로자한테도 좀 이제 타이트하게 이런 걸 지켜라 뭐 하는 게 낫겠죠. 네, 사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수습 끝날 때쯤 이제 마무리하려고. 왜냐면 일을 생각보다 뭐 못한다. 이런 이야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마무리할 시점에서 뭐 이렇게 막 그때 서류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수습 기간이 3개월이면 뭐 1개월 단위로 뭐 평가표 만들어서 체크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정말 마무리할 때 정당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방어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평가표 양식인데요. 뭐 저도 이제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일단은 항목을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세부 이제 평가 내용을 명시합니다. 그다음에 평가 결과를 배점을 해서 몇 점인데 평가 내용 같은 게 좀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게 들어간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콜센터라고 치면은 고객 클레임 횟수나 이런 거를 넣는 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100점 만점으로 일단 구성을 하고 근태 관리 같은 경우에 지금 작성한 그 PPT에는 결근 시 뭐 몇 점 감점, 지각 시 몇 점 감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점수에서 감점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태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화된 점수이기 때문에 뭐 우리 회사 이 직원이 근태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몇 점은 반영해야 됩니다. 어떤 간에. 반영 안 하면은 노동위 위원들이 안 좋게 봅니다. 뭐 일하는데 좀 이렇게 평가표 받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다 만점이고 그럼 모르겠는데 뭐 부족 뜨면은 좀 일하면서도 근로 의욕이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긴 하는데 뭐 그래도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잘,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평가 기준 안내서라는 양식인데요. 이제 평가자는 누가 하고, 기간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항목이 어떻게 돼 있고, 배점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한 다음에 근로자한테 서명을 받아주는 겁니다. 본인은 입사 시 수습기간 수습기간 만료 시 뭐 평가에 의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사전 고지받았으며, 평가 결과가 부족하고 판단될 시 본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입사할 때 받아두는 거죠. 입사할 때. 네네. 하자마자 첫날. 그래서 수습 기간이 그냥 풀어놓고 그냥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아,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좀 평가자도 있고, 점수도 매기고 해가지고, 뭐 70점 이상이면은 채용을 하고, 미만이면 이제 과락으로 봐가지고, 채용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죠. 이게 네. 사전에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게 딱 보니까 아 이런 거 다 지키면서 누가 사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또 대기업은 또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참 다 지키면서 사업하기 어렵다 이 생각이 드네요. 음. 음, 다음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입니다. 이제 부당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제 신청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4인 이하 사업장 어떻게 되냐? 가능성은 낮지만 근로자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뭐 본인이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변호사를 수임해서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낮긴 하죠. 근데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운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물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조사관이 사건 조사나 이런 걸 뭐 이렇게 서류를 공방에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근로자는 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사용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작성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주고받고 한 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문회의를 개최해서 이제 사용자랑 근로자를 이제 노동위원회에 이제 부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약식으로 재판받듯이 신문회 개최해가지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은 원칙상 원상 회복이기 때문에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직 복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각이나 각하가 된 경우에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가 졌다, 기각이나 각하됐다, 그거 되면은 소송을 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저는 사실 이런 제도가 되게 정말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음. 이런 제도를 둬서 근로자가 사실 이겼을 때 복직해서 일한 경우가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한 번도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게 결국은 복직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여기에서 근로자가 승소했을 때 복직한 경우 저는 본 적이 없고 다 그때까지 일 못한 거 돈을 타내고 끝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죠. 취지 자체가 완전히 무색해지고 단순히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돈을 타내겠다는 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겼을 때 복직을 하라고 있는 제도인데 정작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해갖고 근로자가 이겨갖고 복직을 한 그러니까 사례를 본 이제, 적이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신뢰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에 네, 이제 해고 기간 동안 임금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이제 금전을 받는 걸로 종료하는데 좀 큰 회사, 노조원인 사업장 이런 같은 그럴 수 경우는 있죠. 네, 노조원이다, 네, 간부다. 그러면 투쟁의 차원에서 네. 복직해가지고 끝까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대기업이면 정말 그 기업이 너무 좋으면 정말 다니고 싶어서 그럴 수도 네, 있긴 한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그렇죠. 많이 없죠. 그죠. 이렇게 하고 세 달 동안 싸워가고 이겨갖고 복직해갖고 거기서 일 열심히 할 일은 없고 단지 그냥 기분 나쁘니까 그냥 그동안 일 못하고 돈 다 받아내려고 이렇게 싸우는데 좀 제도 자체가 취지가 무색해지니까 좀 전 되게 마음에 안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 안 한 게, 언급을 못 한 거가 뭐가 있냐면은 해고의 정당성. 과연 어떤 사유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냐. 네. 참 어려운 부분이죠.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결근을 며칠 하면 해고가 정당한가요? 정답이 없습니다. 에휴, 짧게는 2, 3일도 정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고 길게는 5일, 7일, 뭐 10일까지도 정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어떠한 비행위가 뭐 해고의 사유가 되냐. 근데 이제 명확한 건 뭐가 있냐면은 근로자가 좀 이제 지속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서 조치를 단계를 밟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심할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정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했다. 그러면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뭐이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업주 입장에서는 되게 뭐 결근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라든지 막상 일 시켰을 때 일 못했을 때 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시를 했는데 말을 되게 안 들었을 때 아니면 회사 내에서 자꾸 말썽을 만들었을 때 뭐 다양하게 좀 또 뭐 일하다가 뭘 크게 깨쳐먹었다든지 고객에게 뭐 안 좋게 해서 뭐 고객이 끝나버렸다든지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정말 다 이렇게 노동법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해나가기 참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사실 해고란 결국 이게 사람의 이렇게 노동법이란 것도 사람 사이 관계적인 문제에 대한 법이다 보니까 감정적인 대립이 제일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서로 막 너 나가 이렇게 하면서 다툼이 나서 나가서 근로자가 정말 영악하면 저렇게 바로 부당해고 내지도 않고 3개월 채워서 그때서야 부당해고 내가지고 싸움 길어지면 5개월, 6개월치 급여를 좀 물려주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돼서 또 사업주 입장에서 대응하는데 힘 빼고 또 그렇게 되면 대부분 보면 합의해서 끝내게 되는데 그럼 어차피 돈 또 나가고 이렇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도 바쁜데 뭐 돈도 나가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나갈 때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서 좀 고생했다 말이라도 좀 좋게 이야기해주면서 좀 돈 조금 주면서 이제 끝내는 게 좀 장기적으로 사업에 조금 더 전념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좀 감정이 너무 격해서 다툼으로 발생이 되고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피해 보는 쪽은 사업주거든요. 왜냐하면 근로자분은 어차피 이것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승소하기 위해서 다 알아보고 있고 이 싸움에 전념할 수가 있는데 사업주는 바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영업도 하려 몰라 다 바쁜데 짬 시간을 내서 또 이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싸움에 대한 위치가 좀 불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안 가고 오히려 좀 웬만하면 좀 합의하고 공고퇴사로 좀 마무리하는 쪽이 그렇죠. 뭐 어 위로금을 일부 지급하더라도.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다툼을 안 가는 쪽이 궁극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 번도 다투면서 마무리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싫은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 앞에서는 고생했다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한 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좀 해고로 힘 빼지는 않았었는데 좀 약간 해고라는 방법보다는 좀 공고퇴사하는 쪽으로 사업주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